3월 10일까지. 네. 기타하고 사업도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기타의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연간지급명세서 제출에 가름을 하고는 있는데, 사업소득은 매달 내시더라도 연간지급명세서 별도로 제출하셔야 돼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기한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하실 때 합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납부를 늦게 했다고 해서 보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아, 이걸 보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벌어들인으로 해가지고 자,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쵸. 원천세랑 간이지급에 근로소득까지 제출하기 너무 힘드시죠.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근데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을 하는 게 이유가 다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대보험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얼마나 힘드신지 저희도 잘 압니다. 저희도 제출하려니까 죽겠네요. 자,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이게 개인이 벌어들인 연간 소득을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합산하냐면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걸 다 합쳐요. 그래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데 개인의 담세력이라고 하죠.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부담하는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예요. 저희 방금 앞에 두 개는 간접세였거든요. 부가세하고 원천세는 간접세였는데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소득세의 특징인데 소득세는 열거주의입니다. 법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만 과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이제 법에 개정은 됐죠. 가상화폐 과세가 개정은 됐는데 아직 과세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 때문인데 그전에는 법에 아예 들어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법에 없으면 과세를 못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율이 6%부터 45%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나눠서 원천징수는 하고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과세하냐?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이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 그래서 이 두 개, 금융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개인은, 자연인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그 다른 소득이랑 합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인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친 게 1천만 원이다. 그럼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보고 은행에서 원천징수한 걸로 끝이 나고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인데 이자 배당 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5월 달에 내 근로소득하고 금융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별도로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금액 계산하고 종합소득 공제를 적용을 하는데 이제 종합소득 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인적 공제, 그리고 뭐 특별 공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거죠. 부모님, 내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이 70세가 넘어가면은 또 그, 어, 노인, 그 70세 이상의 경우에 100만 원씩 추가 공제해 주는 게 있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 어? 네, 누가 손을 드셨는데, 잘못 들으신 건가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보험료 공제라든지,
보험료 공제, 그 보험료 세액 공제가 너무 그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공제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걸 계산해서 톡 떼내면 이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하죠. 세율 적용해서 나온 것들이 산출세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렇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어요. 근데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 5월 달에 합산 신고하셔야 돼요. 네. 계획입니다. 네. 그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는 거죠. 지금 막 활발하게 되고 있는 세액 감면이 이제 창업 감면, 창업 감면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 통합 고용 세액 공제라고 요 두 개를 아마 모든 사업자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창업 감면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창업이에요. 내가 처음 창업을 딱 해서 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내가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최대 1,450만 원까지 납부해야 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그게 이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에서 적용이 되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거기에 아까 그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것들이 붙고 그리고 중간 연납한 기납부세액을 빼면 제가 최종 납부해야 될 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사업소득이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연간 5억이 매출이 5억이 넘어가면 서비스업 매출이 5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 그래가지고 5월이 아니라 6월에 신고를 하게 하거든요. 6월에 신고를 하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잘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인지 잘 확인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정도 되시면은 기장세무사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무대리인의 날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날인이 들어가서 대리인이 보장하는 신고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소득별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의 의의가 이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독립된 지위에서 수행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얘는 엔드 요건입니다. 독립된 지위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식점, 편의점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에서 직원들 채용하고 급여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사업소득입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맞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일을 수행하는 건 아니죠. 그분들은 종속된 지위죠. 월, 화, 수, 목, 금 9시까지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해야 돼. 이러면 독립된 지위가 아니죠. 이게 무슨 프리랜서예요. 이건 그냥 근로자지. 그래서 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곳들에서 프리랜서로 고용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이유가 4대 보험 때문인 것 같아요. 4대 보험을 추가로 불입을 해주자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곳들은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를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요건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지위가 아니라 종속된 지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혹여나 음식점, 카페, 그리고 또 뭐 편의점,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뭐 물건 파는 것도 똑같아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시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소득자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거 확인 꼭 해주시고 그럼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 두 번 기업회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하고요. 세법상 세무회계 기준으로 세무회계로 계산을 해서 둘 간의 차이를 조정합니다. 어려워요.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재무제표 다들 있으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니까. 재무제표가 있으실 텐데, 재무제표는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지냐면, 기업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세무회계는 세법이죠.
세법으로 세무회계.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여쭤보시면 제가 딱 말할 수 있는 건 접대비. 이제 바뀌었죠. 업무 추진비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는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접대비를 정말 접대의 목적으로 기업 업무 추진에 관련된 비용으로 쓰는 거면은 한도가 없어요. 저 이번에 기업 업무 추진비 5억 썼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그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에 5억 써줘요. 근데 세법, 이거 기업회계 기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세법은 1200만 원 하고 중소기업 3600만 원, 이 둘 중에 하나 한도를 걸고 네 수입 금액에 대해서 수입 금액을 한도로 좀 더 올려줄게 한도로. 그래서 보통 매출이 1억 정도 되면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으로 봐서는 3,600만 원입니다. 그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하고 세법이 가장 큰 차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다 비용 처리해줘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보험 가입 요건도 있고, 그리고 그 운행일지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죠. 그걸 안 하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게 소득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받아보시고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다. 그래서 난 이번에 1,000만 원이니까 6%한 세금 60만 원 정도 내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1,000만 원인데 내가 부인당할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보면 이제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이런 것들이 당기순이익을 올려주는 끌어올리는 효과들을 하죠. 그걸 이제 적용을 하고 나면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소득을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한테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앞에 부가가치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선생님 간이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반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걸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간이냐 일반이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없으면 간이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초기 투자 비용이 없으면. 근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막 몇 억씩 들어간다,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으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간이는 부가세 환급이 없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으면 일반 쪽으로 가시고 초기 투자 비용이 없으면 간이로 가시는 게 제 기준에서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사업소득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은 무조건 다 종합과세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다 종합과세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뭐 사학연금, 교직원으로 퇴직을 해서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연금 연말정산으로 끝이 나요. 근데 사학연금이 있는데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럼 5월달 합산신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사적연금이 있다. 사적연금. 개인연금저축이라든지 퇴직연금이 있다. 그러면 걔는 1,500만 원 이하, 연간 연금 소득이 1,500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3%, 4%, 5%. 그러니까 55세에서 70세까지는 5%, 70세에서 70세에서 75세까지인가가 4%, 그 다음에 그 넘어가는 경우가 3%, 이렇게 해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는데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1,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합산을 할지 15% 분리과세를 할지 적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적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이든지 사적연금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연금소득도 연금 받았다고 해서 다 내는 게 아니고 내 연금 받은 게 예를 들어서 한 연간 6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350을 초과하는 금액, 즉 250만 원의 40%니까 100만 원, 450만 원을 뺀 150만 원을 가지고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소득은 세금 계산하는 식이 이렇습니다. 내 총 받는 연금을 먼저 계산을 해요.
그리고 요 산식에 의한 연금소득 금액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세율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가지고 이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산출세액 계산할 때는 이제 기본 세율로 하게 되는데 나는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과세를 할지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15% 분리과세를 할지 아니면 6에서 45% 종합과세를 할지 이건 1,500만이 넘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1,500만 원이 안 되면은 분리과세를 하는데 3%, 4%, 5% 중에 하나로 분리과세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을 어떤 걸 근로소득이라고 하냐? 고용관계 또는 요거랑 비슷한 계약에 의해서 독립적이지 않은 비독립적인 인적 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학교에 강사로 고용이 돼서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에요. 강사로 고용이 됐으니까. 근데 잠깐 강의를 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가 강의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의 학원의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큰 학원들 있죠. 보습학원에서 강사를 고용을 하고 그걸 강의를 막 시켜요. 강의시키고 학원이 돈을 받잖아요. 학원이 돈을 받는 건 학원의 매출로 본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학원의 사업소득이라는 말은 그 학원의 매출로 보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고문료의 소득 구분. 이게 한 15년 전인가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변호사님이셨는데 변호사님이 나는 뭐 업무랑 상관없이 그냥 자문만 해준 거야 라고 해놓고 기타 소득을 받으신 거예요. 기타 소득.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문직 또는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게 왜 기타 소득으로 빼려 그러냐 하면은 기타 소득이 10년 전만 해도 필요 경비를 80%를 인정을 해줬어요. 내가 1억을 벌어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하고 내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득은 실제 필요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으로 하려는 행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 중에 비과세 근로소득을 한번 보고 싶은데, 비과세 근로소득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이거 실비변상적 급여, 그 다음에 복리후생적 급여,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나뉘는데, 실비변상적 급여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일찍 숙직은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종업원이 본인 이름의 차를 직접 운전해서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금액은 한 달에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이건 과세되는 연봉에서 빠져요. 그걸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 차에 그 한 10%를 제가 등록을 하고 제가 타고 다녀요. 이것도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차는 안 돼요. 본인 차에 되고. 만약에 20만 원이 너무 적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쓰고 그걸 회사에 청구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급여로 보진 않아. 실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택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만 비과세로 하고 있냐? 주주 또는 출자자가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에게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주주면 안 돼요. 주주면 안 되고 주주가 아닌 직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얘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연 240만 원 이내의 휴일 근로수당에 한해서 비과세 급여를 하고 있는데 이 210만 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10만 원이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 가지고
최저임금을 해도 2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210만 원은 과거에 최저임금이 8천 원도 하지 않을 때 그때 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도 조만간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죄송해요. 연 240이 아니라 연 240 맞아요. 연 3천만 원 이하인 자가 받는 연간 240만 원 이내의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은 좀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근로소득, 학자금, 학자금 같은 경우에 요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회사가 학자금을 줄 수 있죠. 회사가 학자금을 줄 수 있는데 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돼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아야 되고 교육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학을 보내줬어 학교 회사에서 그럼 4년을 다니잖아요. 그럼 4년을 초과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반납해야 된다라는 조건 가지고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식대가 있는데 식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밥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 20만 원이에요. 밥도 주고 20만 원도 주면 20만 원 과세입니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직원이 받는 급여로서 20만 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애가 있거든요. 제가 애를 낳은 게 아니니까 저 와이프가 낳았으니까 저도 출산수당, 보육수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적용을 해드리는 건 좋은데 6살이 지나면 바로 빼셔야 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계속 넣어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연봉이 3천이다, 4천이다 그렇다고 해서 3천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총급여가 3,380만 원인 경우에 근로소득 금액은 3,300만 원에서 1,032만 원을 뺀 2,348만 원을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4천만 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4천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난 다음에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타 소득입니다. 마지막인데 기타 소득은 이제 앞에서 열거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를 제외한 소득을 여기에 없는 걸 다 기타라고 해요. 보통 이게 상금, 복권, 인적 영역 소득으로 많이들 구분을 하는데 복권 당첨되면 그런 말 있죠. 세금 얼마, 로또 되면 세금 얼마나 뗄까라고 하는데 복권은 3억을 기준으로 3억이 넘어가면 30%고 3억이 안 되면 20%의 원천 징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 영역 소득 여기 보시면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그리고 인적 영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그런 것들이 인적 영역 소득 등의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라디오 출연하고 출연료를 받으면 그건 기타 소득이에요. 그리고 보험급여금, 정착금 이건 좀 특이한 거고 상금도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 그건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보는데 이런 상금이에요. 모든 상금이 아니야. 직무발명보상금은 직원이 종업원이 회사에서 어떤 발명을 했어요. 발명을 해서 회사에 큰 공을 기여를 다했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 원까지는 연 7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지원금, 그리고 서화, 월동품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이거는 일반적인 기타 소득으로 보는데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타 소득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필요경비 의제가 있어요.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쓴 시간이나 이런 걸 비용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너는 60%까지는 내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3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은 필요 경비가 60%짜리가 있고 80%짜리가 있고 90%짜리가 있는데 90%짜리는 뺐어요. 90%짜리는 서화 및 골동품 양도 중에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 90%짜리가 있는데 60%짜리가 보면 뭐가 있냐면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같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이게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 하면 여러분 개인 사업자를 하시다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개인 사업자가 그동안 영위했던 사업의 사업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년 동안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는데 그 학원 영업도 엄청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딱 돌리려고 그랬는데 말은 법인 전환이지만 사실상은 개인인 내가 법인한테 내 학원을 파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걔한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파는 거를 영업권을 판다라고 해요. 내가 영업권을 막 계산했더니 한 5억이 남았어. 그럼 5억을 그대로 넘기는 게 아니, 그대로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5억의 60%까지는 비용 인정을 받고 2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 영업권에서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의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음, 이 마우스로 문예, 학술, 미술 등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같은 것들이 있고 인적 용역 또 60% 인정을 받습니다. 80% 인정받는 건 뭐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그리고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도 80%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요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하고 배상금 이 두 개 중에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입주가 늦어져요. 그럼 그때 이사도 못 가지 보관비에 숙소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입주가 늦어져서 지급하는 돈은 80% 필요경비를 80%를 인정받는 기타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 근로소득이 있는데 기타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잠깐 뭐 강의하고 50만 원 받고 잠깐 강의 20만 원 받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걸 총 받은 게 3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300만 원은 내가 직접 받는 금액이 300만 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X 곱하기 아까 필요금이 60%라 그랬잖아요. 60%. 인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요걸 계산해 보면은 한 7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여기저기 강의를 나가서 혹은 라디오 출연해서 뭘 받는 기타 소득이 75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이 기타 소득을 다른 소득, 내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합산하지 않고 그냥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선택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거를 근로소득이랑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 기타 소득을 근로소득에 붙였을 때 더 유리한 사람이 있고 했을 때 더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세율은 20%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근로소득이 15% 세율 구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얘를 갖다 붙이면은 환급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세금이 더 줄어든다거나.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미 24%, 35% 구간에 있으면은 이걸 갖다 붙여봐야 세금이 더 나오기밖에 더 나오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은 얘를 붙일까 말까는 한 번씩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홈택스에 잘 돼 있습니다. 기타 소득을 반영해서 신고를 하셔보시고 기타 소득을 떼고 신고를 하셔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 적정의 그걸 맞추시면 기타 소득을 여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할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타 소득이 750만 원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이거를 내 다른 소득에 붙일지 뗄지 이거를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